네, 1월 31일입니다. 25년도 벌써 첫 번째 달이 끝났네요. 자, 며칠 쉬다 와갖고 이제 좀 가물가물해졌을 텐데, 우리가 봤었던 내용들이 이제 변수, 연산자, 변수와 연산자, 그리고 이제 코딩 테스트 개념을 위해서 함수라고 하는 단위를 공부했었죠. 자, 요 단위를 보통 이제 프로그래밍에서는 표현식이라고 해요. 좀 더 와닿는 의미로는 이제 계산식이라고 부르는 게 맞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건문, 그리고 반복문, 이런 것들을 봤었죠. 이 과정을 이제 좀 이쁜 말로 표현하면은 흐름 제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문법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금 리스트라고 하는 걸 보고 있었죠. 그 다음에 오늘 리스트 다음에 이제 튜플, 그리고 오늘 살펴볼 딕셔너리, 다음 시간에 살펴볼 이제 문자열까지, 요 과정을 이제 자료 구조라고 표현을 해요. 보통 여기까지 얘기하면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건 간에 어느 정도 기본기에 대한 정리가 마무리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중급으로 넘어가는 데 필요한 그 프로그래밍 언어만의 고유 기능들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뭐 나중에 예외 처리라든지 클래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몇 가지 내장 함수들을 보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내장 함수들, 뭐 대충 그 정도로 이제 진행을 해요. 근데 내장 함수 같은 경우는 그때부터 이제 무조건 다 보는 게 아니라 주제를 정하고 보기 시작을 해요. 예를 들면은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면 이제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내장 함수들만 보거나, 웹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면 웹 프로그램에서 쓰이는 내장 함수만 보거나, 그래서 요 뒤에 들어가는 내장 기능들, 여기부터는 이제 또 다른 확장 과목, 예를 들면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웹 프로그래밍 같은 주제를 정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 기본 과목은 여기부터 요 정도까지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거는 뭐 파이썬뿐만 아니라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 접근하는 게 다 비슷해요. 자, 이 중에서 지금 우리가 위치하고 있는 게 여기까지 정리가 된 거고요. 오늘 이제 리스트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딕셔너리라고 하는 형태를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리스트 관련된 파이썬 내장 함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여기까지 해서 리스트를 마무리를 하고요. 그 프로그래머스 코딩 테스트 문제를 제시해 드렸던 것 중에 여태까지 제시했던 거는 내장 함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주로 인덱싱이라던가 슬라이싱만으로 해결될 문제들만 이제 제시를 드렸었고요. 오늘 이제 리스트 관련 함수까지 마무리가 되고 나면은 그 프로그래머스 안에 있는 리스트 관련 문제들은 이제 다 건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딕셔너리라고 하는 주제도 있는데, 그 프로그래머스의 딕셔너리 관련된 문제는 몇 개 없어요. 대신에 이제 이 나머지 문제들은 다음 시간에 소개할 문자열 관련된 문제가 나머지 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리스트 관련하면서 보고 딕셔너리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정리를 할 겁니다. 첫 번째 함수는 가볍게 갑시다. 렌이라는 함수는 지난 시간에도 나왔었죠. 이 렌 함수는요, 파라미터에 들어가는 게 무엇이건 간에 일단 살 수 있는 모든 개수를 세줘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배울 문자열이라든지 리스트, 튜플 등
모든 연속성 자료용에 쓸 수 있어요. 자, len 함수한테 리스트를 전달하면 원소의 개수를 카운트해 주죠. 이거는 지난 시간에 봤던 거니까 가볍게 넘어갑시다. 자, del이라고 하는 함수인데요. 파라미터로 전달되는 변수나 리스트 등의 원소를 삭제합니다. 마이리스트가 1, 2, 3이 있을 때 마이리스트의 1번째를 지워라 라고 하면은 진짜 얘가 삭제가 됩니다. 내장함수 관련된 내용들은 이미 완성되어 있는 기능의 사용법만 보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는 파라미터가 뭐가 들어가느냐, 두 번째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기능이겠죠. 세 번째는 리턴 값이 뭐냐. 이거 세 가지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막 반복문 할 때처럼 막 그렇게 복잡해지는 게 아니라 요 세 가지만 그냥 잘 정리만 해두시면 돼요. 자, 리스트 원소의 정렬입니다. sorted 함수예요. 원본은 유지되고요. 정렬 결과가 적용된 복사본이 리턴됩니다. 원본은 유지된다라는 것 주의하세요. 마이리스트가 4, 2, 5, 3, 1이에요. 출력하면 그대로 나오죠. sorted 함수한테 이 마이리스트를 줘요. 그래서 리턴을 받으면 그 리턴 값은 원소가 순서대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옵션 값이 있어요. 자, 두 번째 파라미터로 reverse equal true라는 파라미터를 추가적으로 주면 역순 정렬을 합니다. 자, 이렇게 리턴 받은 결과가 정렬된 결과인데 원본을 다시 출력해 보면은 원본은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프로그래밍을 처음 공부하실 때는 뭐 이게 뭐 어쩌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파이썬 이외의 다른 프로그래밍을 공부하는 경우에 이 정렬이라는 주제를 어떻게 배우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마이리스트가 4, 2, 5, 3, 1이다. 마이리스트가 4, 2, 5, 3, 1이다. 이렇게 있으면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할 때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일단 프린트 마이리스트 출력 한번 하고요. i in range 0부터 len 마이리스트 빼기 1 j in range i 플러스 1 len 마이리스트 이렇게 해서 if 마이리스트의 i번째가 마이리스트의 j번째보다 크다면 마이리스트의 i번째와 마이리스트의 j번째를 맞바꿉니다. 네, 이렇게 하면 정렬이 되죠. 보통 정렬이 이게 지금 프로그래밍에서 이야기하는 정렬 방법이 6가지인가 정도 돼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처음 배우는 그 정렬 방법이에요. 반복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설명은 생략했어요. 보통 요거 1시간 얘기하거든요. 파이썬 이외의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들어가요. 자, 이거 보실래요? 아니면은 이거 그냥 한 줄로 솔티드 호출하고 퉁칠래요? 이 차이예요. 물론
파이썬을 공부하면서도 이런 내용까지 접근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지름길이 있는데 뭐하러 돌아가요? 같이 공부하면서 이제 하나는 염두해 주셨으면 하는 게요. 같은 결과를 내기 위한 방법들이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만약에 불필요하다라고 판단되면은 그 가지들 다 걷어내고 가장 쉽고 빠른 방법 한 가지만 그냥 콕 집어드려요. 원래 학원 수업이 그런 거잖아요. 학교 수업은 아니니까 이게. 학교 수업이면 원리를 파악해야 된다라고 해서 모든 방법들을 다 탐구를 하겠죠. 근데 이거는 학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보다 쉬운 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요 PPT로 정리해드리는 거는 이해보다 암기가 먼저예요. 어떻게 쓰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죠. 자, 넘어갑시다. 일단은 분량이 좀 많아요. 자, 요거는 비슷한 기능들 우리가 반복문으로도 구해봤을 거예요. 자, A가 1, 2, 3이라는 원소를 갖는 리스트예요. 맥스 함수한테 A를 줍니다. 그럼 거기서 최대값을 골라서 리턴합니다. 민 함수는 미니멈 최소값을 구해서 리턴하고요. 썸 함수는 합계를 내서 리턴합니다. 이거 합계 낼 때 우리가 반복문 돌면서 합산하는 거 했었잖아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이거 하나 호출하면 된다고요. 근데 평균을 구하는 기능은 없으니까 직접 계산을 해줘야 돼요. 뭐 계산하는 건 쉽죠. 썸 나누기 len 이렇게 하면 되죠. 리스트하고 튜플에 대한 상호 변환도 가능합니다. 문자열 변수를 리스트 함수한테 전달하면은 한 글자씩 쪼개서 리스트로 바꿔줘요. 튜플 함수도 마찬가지인데 튜플은 사용법이 별로 없으니 잘 안 쓰니까 주석으로 막아버렸어요. 이 튜플 함수한테 문자열을 주면은 한 글자씩 쪼개서 바꿔주겠죠. 자, 튜플 객체를 리스트 함수한테 주면은 리스트로 바꿔주고요. 당연히 리스트를 리스트 함수한테 주면은 변화 없겠죠. 리스트 함수나 튜플 함수는 상호 변환을 해줍니다. 자, 이런 기능 사용할 때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 자, 이렇게 하면 한 글자씩 쪼개서 리스트로 바꿔주잖아요. 근데 내가 리스트를 만들면서 리스트라는 변수에다가 10, 20, 30, 40, 50 이렇게 넣었어요. 그 문제없이 출력이 되죠. 리스트 변수 만들 때 이름 그대로 리스트니까 변수 이름을 리스트로 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근데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 코드를 다시 밑에서 한번 또 해봅시다. 그러면 얘가 에러가 나요. 왜 에러가 나느냐? 파이썬에 내장되어 있는 기능이 이름이 리스트인데 이 내장 기능을 리스트라는 변수로 덮어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변수 이름을 정할 때 파이썬이 제공하는 기능과 이름이 겹치면 다른 코드가 엉켜요.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는
변수 이름이 내장 기능과 겹치면 애당초 거기서 그런 변수를 못 만들게 막아버리거든요. 에러 나거든요. 근데 파이썬은 그걸 허용을 해요. 대신에 내장 기능을 이렇게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변수 만들 때 보통 저는 앞에다가 my를 많이 붙여요. 겹치지 말라고. 해결책은 간단해요. 그 문제가 된 블록 지워버리고 여기 재시작 한번 하시면 됩니다. 근데 재시작을 하고 나면 위에서부터 실행된 내역이 다 사라지거든요. 그때는 모두 실행 한번 눌러서 일괄 실행을 한번 하세요. 자, 그 다음 레인지 함수입니다. 반복문 할 때 사용했었죠. 이 레인지 함수의 원래 기능은 수열을 만드는 기능이에요. 1부터 10 전까지 일씩 증가. 자, 타입을 확인해 보면은 레인지라고만 나와요. 이렇게 만들어진 이 수열 객체를 리스트 함수한테 주면은 해당 수열을 표현하는 리스트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레인지의 결과를 리스트 함수한테 바로 넣어줘요. 그래서 레인지 1부터 10 전까지 3씩 증가. 그럼 1, 4, 7이 되겠죠. 1부터 9까지 3씩 증가인데 요 범위가 허용되는 거를 확인해 보면 1, 4, 7이죠. 자, 이제 새로운 개념을 좀 볼게요. 객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필요에 따라서 다른 변수와 함수를 내장하고 있는 특수 변수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객체라는 거의 원래 의미는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것이란 뜻이죠. 오브젝트니까. 그리고 이런 객체가 중심이 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객체 지향 언어라고 합니다. 요 두 가지 말을 믹스를 시키면은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걸 프로그래밍 언어로 표현한 것이라고 정의를 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야? 난해하죠. 그래서 제가 다시 정의를 한 거예요. 필요에 따라 변수와 함수를 내장하는 특수 변수를 객체라고 정의합시다. 이 변수는요, 명사적인 특성을 표현을 하고요. 함수는 동사적인 특성을 표현합니다. 어떤 캐릭터가 있을 때 체력, 공격력, 속도, 방어력 이런 것들을 변수로 표현을 하고요. 공격하다, 방어하다, 걷다, 뛰다 이런 기능적인 부분들을 함수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캐릭터를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요, 이건. 이때 이 캐릭터를 객체라고 하는 거죠. 회원이란 걸 의미해 본다면 명사적 특성, 자, 이 명사적 특성을 멤버 변수라고 합니다. 아이디, 비밀번호, 메일 주소 이런 것들이 될 거고요. 동사적인 특성, 함수 혹은 객체에 포함되어 있는 함수를 메서드라고 해요. 가입, 탈퇴, 로그인 이런 것들을 함수로 정의하는 거죠. 회원을 멤버라고 합시다. 그러면 객체 이름 점 변수 혹은 객체 이름 점 함수 형식으로 접근을 해요. 변수를 출력할 때는 객체 이름 점 id 혹은 객체 이름 점 가입하다 혹은 로그인하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원래 이 객체라고 하는 개념이 비교적 나중에 나와야 되는데
파이썬 같은 경우는 모든 변수가 객체 형태로 존재한다라는 특수한 형태예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A는 5라고 하면 얘 자체가 객체예요. 그 말은 파이썬에 의해서 이 A라고 하는 변수 안에 하위 변수와 함수가 자동으로 내장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넣어주지 않아도. 그래서 우리가 만든 변수에 내장되는 기능들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그게 두드러지는 게 리스트부터예요. 자, 그럼 어떤 기능들인지 봅시다. 자, 마이리스트에 1, 2, 3, 2, 4, 2가 있습니다. 주어, 점, 뭐뭐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때 이 주어를 객체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 주어는 우리가 만든 리스트예요. 자, myList.count 하고서 값을 주면은 이거랑 똑같은 게 몇 개 있는지를 카운트를 해서 리턴을 해요. 자, 여기부터 나오는 리스트 관련 함수들을 잘 기억을 해야 여러분들이 파이썬 코딩 문제 나머지 것들 푸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면 이 기능들이 쓰이는 문제는 아직 제가 제시를 안 했었거든요. 자, myList.index 주어진 원소가 10이죠. 처음으로 나타나는 위치, 즉 인덱스를 줘요. 0, 1, 2, 3이죠. 10이 나타나는 위치. 그래서 x는 3입니다. 만약에 못 찾으면 5 없죠. 그러면 에러 나요. 자, 이거 코딩 테스트에서 진짜 많이 써요. append 주어진 값을 뒤에다가 끼겨 넣습니다. 만약에 리스트를 삽입되면 리스트를 통째로 끼겨 넣습니다. 자, 요 특성 아마 오늘 코딩 테스트 문제 아마 거의 다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도 많이 해요. A는 한 다음에 빈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반복을 돌아요. 어떤 조건을 세워요. 이 조건이 충족될 때마다 A.append라고 하면서 뭔가 넣어줘요. 그러면 이제 이 A에 담기는 최종 결과는 여러 가지를 반복하면서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애들만 리스트에 골라 담는 거겠죠. 요 형태의 코딩 문제가 진짜 많아요. 아마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서도 이런 문제 분명히 만날 겁니다. 인설트 중간에 삽입합니다. 첫 번째 파라미터는 인덱스예요. 두 번째 파라미터는 삽입할 값이에요. 자, 0, 1, 2잖아요. 그러면 인덱스가 1이니까 1인 위치에다가 10을 넣어요. 그럼 기존에 있던 애들은 뒤로 한 칸씩 밀려요. 그래서 인덱스 1인 자리가 10이 되고 기존 게 뒤로 한 칸씩 밀린 거죠. 자, 그럼 인덱스가 0인 위치에 10을 넣어라. 그러면 맨 앞에다가 10을 넣고요. 기존 게 뒤로 하나씩 밀리죠. 그럼 얘는 append의 반대 기능이 됩니다. 왜냐면 append는 맨 뒤에다 추가하니까. append랑 같은 효과를 낼 수도 있어요. 자, 길이 3이죠. 자, insert last index 10. 그러면은 인덱스가 3인 위치에다가 0, 1, 2니까 10이라는 값을 늘어는 거니까 3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들어가겠죠. 팝! 맨 마지막 요소를 꺼내서 리턴을 합니다. 그럼 K는 3이 돼요. 꺼냈으니까 원본에선 사라져요.
익스텐드 원본에 덧붙여요. 자, 마이리스트가 1, 2, 3이고 어펜드가 19, 8, 7이에요. 마이리스트 익스텐드 애드온. 익스텐드가 확장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리스트를 애드온만큼 확장을 합니다. 원본 출력하면 이렇게 나오죠. 자,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이리스트에다가 애드온을 더해라. 더해서 덮어 씌워라. 파이썬에서 리스트끼리의 덧셈은 서로 연결이었죠. 리무브. 주어진 값과 일치하는 첫 번째 원소를 지웁니다. 하나만 지워요. 리버스. 순서를 뒤집습니다. 원본 자체가 변합니다. 솔트. 정렬합니다. 아까 솔티드도 있었죠. 솔티드는 리스트를 파라미터로 보내서 원본을 유지하고 정렬된 복사본을 리턴을 합니다. 근데 이 솔트라는 메서드는 myList.sort예요. 원본 자체가 바뀝니다. 차이점 구별해 놓으세요. 저는 파이썬 시험 객관식 시험 문제 낼 때 이거 두 개 차이 물어보는 문제 되게 잘 내거든요. 자, 솔트 메서드의 리버스 트루라고 하면 역순 정렬됩니다. 자, 얘는 문자열 관련 함수인데, 문자열 관련 메서드인데, 나중에 문자열 할 때 또 이 페이지 나올 거예요. 리턴되는 결과가 리스트라서 같이 넣어봤어요. 텍스트가 문자열이죠. 스플릿은 파라미터로 전달된 내용으로 글자를 잘라요. 그래서 이 결과를 리스트로 묶어서 리턴을 해요. 자, 얘도 이제 문자열 관련된 기능이기 때문에 나중에 문자열 기능 소개할 때 다시 한번 제시를 할 건데 똑같은 페이지 다시 한번 넣을 거예요. 기능이 겹치니까. 네, 얘도 지금 리스트 관련된 기능이라서요. 자, DL이라고 하는 게 문자열이에요. 자, dl.join join이라는 함수인데 파라미터를 리스트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기호가 리스트 사이사이에 참여를 해요. 그래서 결합된 문장을 생성을 해줘요. 만약에 별다른 기호 없이 빈 문자를 리스트에 조인시켰다. 그러면 이 리스트의 모든 원소를 하나의 문장으로 결합하는 효과도 있죠. 오늘 제시하는 문제는 이 특성을 쓰는 문제가 없는데 다음 시간에 제시할 문자열 관련 문제에서 이 특성을 쓰는 문제들도 한 서너 문제 있습니다. 스페이스라는 변수에다가 빈 문자열을 넣었어요. 띄어쓰기 한 칸. space.join 하면서 리스트를 전달하면은 리스트가 사이사이에 공백을 집어넣어 주겠죠. 그래서 결합하면은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하나의 문장으로 결합이 됩니다. 이 페이지는 삭제가 돼야 되는데 지금 안 됐네요. div mod는 지난 시간에 직접 만들어 봤잖아요. 얘는 마지막 페이지는 제외하세요. 자, 1교시 분량이 조금 많아요. 왜냐하면 여기부터는 단순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깊게 생각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분량을 좀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실습 시간을 평소보다 조금 더 가질게요. 자, 11시 지금 15분으로 치고요.
40분까지 실습하시고요. 11시 40분까지 실습하시고 11시 50분까지 휴식합시다. 네. 나머지 내용은 분량이 상대적으로 적을 거예요. 자, 1교시 여기까지 할게요. 네, 시간 됐으니까 2단원 넘어갑시다. 자, 요번에는 딕셔너리라고 하는 형태인데요. 이 딕셔너리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인 코딩 테스트 문제에서는 잘 안 나와요. 근데 파이썬을 활용한 무엇인가, 대체로 이제 나중에 데이터 분석까지 염두하시는 경우에는 딕셔너리가 되게 많이 나와요. 리스트보다 어떻게 보면 활용도가 더 높아요. 데이터 분석 쪽에서는. 자, 그래서 되게 중요한 포지션을 하고 있는 형태예요. 일단은 중괄호를 사용하고요. 이 안에 리스트나 튜플 같이 일단 콤마로 구별한다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여러 개의 값을 이름 콜론 값 이렇게 줘요. 각각의 값에다가 내가 이름을 지워주는 거예요. 자, 이름 콜론 값 콤마 이름 콜론 값 콤마 이렇게요. 일반적으로 이때 이름을 키라고 부르고요. 값을 value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책을 보면은 키와 value의 쌍으로 구성된 자료 구조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딕셔너리 원소에 접근할 땐 변수 이름 뒤에 대괄호를 추가하고 이 변수 이름 뒤에 대괄호를 추가하고 그 안에 키 이름을 문자열로 지정합니다. 주의하실 거는 키가 문자열이라는 거예요. 이 이름이 문자열이기 때문에 이름을 계속 따옴표로 감싸줘야 돼요. 쌍따옴표랑 호따옴표를 가리지는 않아요. 근데 짝은 맞아야 돼요. 자, 딕셔너리 역시 일반 변수랑 마찬가지로 출력, 연산 같은 거에 쓸 수 있습니다. 자, 딕셔너리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임은 철수, 폰은 전화번호 넣고, 벌스는 뭔가 생년월일 같은 거 적었어요. 그대로 출력하면 이렇게 튀어나오죠. 자, 여기서 이제 내가 원하는 값을 넣고 싶을 때는 변수 이름 대괄호 하고 그 다음에 키 이름을 명시해 주면은 거기에 지정되어 있는 값이 표시된다. 다른 변수에 복사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name이라고 하는 키에다가 호영이라는 값을 대입하면은 여기 철수를 지워버리고 호영이라는 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딕셔너리 사용할 때 조심하실 거. 존재하지 않는 키를 쓰면 에러가 납니다. 푸에 A하고 B밖에 없는데 C를 출력해라 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런 키는 없다 라고 하면서 키 에러가 나겠죠. 아, 화면 미안, 화면이 안 나왔네요. 자, 24페이지부터 다시요. 포인트만 다시. 변수 이름이 있고 여기에 이름 콜론 값 콤마 이름 콜론 값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고, 이때 이름을 키라고 하고 값을 value라고 한다. 값을 출력할 때는 변수 이름 넣고 대괄호 안에 이 키 이름을 명시하면은 해당하는 값이 출력된다. 이때 이 이름은 따옴표로 감싸야 됩니다. 자, mydic name은 철수, 폰은 전화번호 넣고 벌스는 생년월일 넣었다. 그냥 출력하면 고스란히 다 나오는데 mydig에서 name이라는 키에 해당하는 값만 뽑아라 라고 하면 철수라는 값이 나온다는 거죠. mydig의 폰 그러면 전화번호를 다른 변수에 복사할 수 있고, mydig의 name이라는 곳에다가 호영이라는 값을 저장하면 이게 여기 값을 대체한다. 그래서 전체 다시 출력해보면은 호영이 되죠.
자, 푸에 A하고 B라는 키를 넣어놨는데 C라는 키를 출력해라 라고 하면 당연히 존재하지 않는 키니까 키 에러가 납니다. 근데 A하고 B만 들어있는 푸라는 딕셔너리에 C라고 하는 키를 대입해라 라고 하면은 없는 거를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없는 거에 대입하라 라고 하면은 여기에 C라는 값을 만들면서 넣어준다는 거죠. 키는 중복될 수 없습니다. MSG가 헬로, MSG가 월드, MSG가 파이썬이라고 하면은 맨 마지막에 있는 애들이 앞에 거를 다 덮어 쓰는 원리예요. 그래서 데이터에 MSG를 출력하면 파이썬만 출력이 되고요. 실제로 데이터를 출력해 보면은 하나밖에 없죠. 자, 딕셔너리라는 걸 활용한 자료구조 유형입니다. 리스트를 원소로 넣을 수가 있어요. 이름 콜론 한 다음에 리스트를 넣어줄 수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얘가 푸다 이퀄 A라고 하는 원소에다가 10, 20, 30을 줬다 라고 하면은 푸에 A의 1번째 라고 하면은 20이 되는 거죠. 반대로 딕셔너리를 리스트에 넣어줄 수도 있어요. 크게 리스트가 있는데 이 리스트에 딕셔너리가 하나씩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리스트의 0번째, 1번째가 되기 때문에 리스트 변수의 0번째에 key2 라고 하면은 얘가 튀어나오겠죠. 딕셔너리를 딕셔너리 안에 또 넣을 수 있습니다. 딕셔너리의 이름 1 콜론 괄호를 열고 딕셔너리를 또 넣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마치 폴더 안에 폴더를 넣는 것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가장 큰 그 복잡한 형태는 딕셔너리를 원소로 갖는 리스트를 이걸 다시 한번 또 딕셔너리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파이썬에서 굉장히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특히 나중에 데이터 분석까지 염두하시는 분들 요거 과목 끝나면은 이대로 데이터 분석 수업 들어가시는 경우 있잖아요. 그분들은 이거 잘 쓰셔야 돼요. 이게 보통 분석할 대상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자, 하나하나 다시 한번 봅시다. 기본 데이터 타입 값 대신 리스트를 포함시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의 키에 여러 개의 값을 지정할 수 있어요. 변수 이름, 얘가 리스트겠죠? 자, 키 넣고 땡땡 그 다음에 값을 지정하는 거죠. 그러면 변수 이름에 키 지정하고 내가 접근하고자 하는 값에 인덱스 번호를 넣는다. 뭐 1번째 이렇게가 되는 거고요. 자, 스튜던트 3개의 키를 갖고 있습니다. 각각 리스트로 원소를 갖고 있죠. 자, %s는 문자열이라고 했었고요. %d는 정수, %0.1f는 소수점 한 자리 실수예요. TPL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TPL에다가 스튜던트 네임의 0번째를 갖다 넣어라. 첫 번째가 %s에 들어가는 거고 스튜던트 에이지의 0번째, 스튜던트 헤이트의 0번째. 그러면 0번째, 0번째, 0번째 철수의 정보가 출력하겠죠.
나머지는 인덱스 번호만 바꿔서 민수에 대한 정보, 호영에 대한 정보를 각각 출력을 한 겁니다. 자, 이번엔 딕셔너리를 원소로 갖는 리스트예요. 리스트 안에 딕셔너리가 각각 원소로 들어간 거예요. 일괄 지정할 때는 아래처럼 표시하고요. 원소 값에 접근할 때는 리스트에 얘가 0번째, 얘가 1번째가 되겠죠. 0번째의 키워드, 그럼 value 1이 출력되겠네요. 자, 그레이드라고 하는 리스트에 딕셔너리가 각각 들어갔습니다. 0번째, 1번째, 2번째예요. 자, 그레이드의 0번째를 통째로 출력을 해봤어요. 그럼 이게 통째로 나와요. 나머지 1번째, 2번째도 마찬가지고요. 자, 요것도 이제 프린트 함수를 쓰는 또 다른 방법인데요. 중괄호로 0, 1, 2라고 하는 번호를 지정을 해줘요. 요 기능도 다음 시간에 문자열 할 때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이 tpl.format 얘는 문자열 변수예요. tpl.format이라고 하는 함수한테 0번째 전달할 값, 1번째 전달할 값, 2번째 전달할 값을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A는 나는 0번째 2고 1, 2다. 이렇게 한 다음에 A.format 한 다음에 자, 이렇게 하면은 이 포맷이라는 메서드에 전달되는 애들이 순서대로 0번째, 1번째가 돼요. 그래서 요 자리를 메꾸는 거예요. 그렇게 완성된 문자열을 리턴해 주면은 출력하는 겁니다. 자, 또 다른 딕셔너리를 원소로 포함시키기. 자, 딕셔너리 1이 있고 2가 있는데 딕셔너리 3에 이름을 부여하고 딕셔너리 1을 걸어줘요. 또 키 이름을 부여하고 딕셔너리를 걸어줘요. 이것도 일괄 표현하면 딕셔너리 4라고 하면서 중괄호 열고 이름 콜론 딕셔너리, 이름 콜론 딕셔너리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러면은 내가 요 value 1에 접근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딕셔너리에 이름 1에 속해 있는 키 1을 출력해라 라고 접근이 되겠죠. 스튜던트라고 있을 때 어드레스, 어드레스 1, 어드레스 2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뭔가 출력하는 게 아니고요. 딕셔너리는 계층화 구조예요. 스튜던트 안에 어드레스를 넣고 또 바디를 넣은 거죠.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도요. 여기 라인 번호 옆에 라인 번호가 없으면 그냥 옆에 가장자리 보세요. 화살표 같은 게 있는데 이걸 누르면 블록 단위로 코드를 접었다 폈다 할 수 있어요. 폰 안에 애플, 레임은 아이폰, 프라이스는 $200, 삼성, 네임은 갤럭시, 프라이스 200만원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때 폰의 애플의 네임은 아이폰, 폰의 애플의 프라이스는 $200가 되겠죠. 폰의 애플의 네임, 폰의 애플의 프라이스를 각각 요 %s에다가 하나씩 메꿔줍니다. 갤럭시는 뭐 따로 안 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목록 구조예요. 딕셔너리의 원소로 포함되는 리스트가 주어 잘 쪼개세요. 자, 리뷰가 딕셔너리예요. 여기에 아이템스라고 하는 키가 있는데 여기에 포함되는 게 리스트예요.
딕셔너리의 원소로 포함되는 이게 아이템스를 뜻해요. 얘가 각각 개별적인 딕셔너리를 원소로 포함한다. 자, 딕셔너리가 0번째, 1번째, 2번째가 되는 거죠. 다 출력하면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자, 이거를 다 섞어서 쓰면은 어떤 정보를 표현할 때 대표적인 정보는 이렇게 일반적인 값으로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개가 묶여서 있는 경우는 이렇게 해서 리스트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가장 복합적인 데이터예요. 이런 형태를 보통 일반적인 데이터 분석에서 그냥 데이터라고 부르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표현하는 정보가 한 개밖에 없을 때는 그냥 일반적인 값을 걸고요. 어떤 대상을 표현하는 속성들이 있어요. 이 속성들이 단순히 단일 값으로 돼 있을 때는 문자열이 되건 숫자가 되건 변수를 표현해요. 근데 어떤 대상을 표현하는 속성이 여러 개의 하위 속성으로 돼 있으면 다시 리스트를 열면서 그 하위 속성들을 딕셔너리로 푸는 거죠.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케이스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딕셔너리라고 하는 자료 구조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형태를 다 정리를 했습니다. 구조가 다소 복잡하긴 한데 순차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 렉처의 티처, 렉처의 카테고리, 렉처의 서브젝트. 렉처의 서브젝트의 0번째의 타이틀. 렉처의 서브젝트의 1번째의 데이트. 렉처의 서브젝트의 2번째의 NO.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계층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 라는 것까지 염두하시고 내용을 확인하시면 돼요. 우리 수업에서 딕셔너리를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을 건데요. 지금 이 파이썬 기초 지나간 이후에 데이터 분석까지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거기서는 거의 매일 튀어나올 자료 구조니까 지금 잘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11시 10분입니다. 네, 11시 30분까지 실습을 진행하시고요. 11시 40분까지 휴식. 시간 조금 타이트한 것 같아요. 5분씩만 더 씁시다. 1교시가 길어서 오늘 시간 조금 이렇게 유연하게 운영할게요. 45분에 다시 만납시다. 자, 마지막 단어는 딕셔너리의 활용입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내용이 난이도가 높지는 않은데, 그래서 이제 좀 분량을 좀 많이 챙겨놨어요. 혹시 이제 수업 시간 중에 실습이 좀 더 남으신 경우에는 뭐 우리가 수업할 때 뭐 라이브로 계속 타이핑하면서 수업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배포해드린 교환의 예제 코드 다 있으니까 조금만 더 따로 개인 시간 투자해서 완성해 주세요. 자, 되게 자주 나오죠? 렌함수. 자, 이 렌함수는 마찬가지로 딕셔너리도 원소가 몇 개인지 카운트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렌이라는 함수는요, 파라미터의 모든 형태의 연속성 데이터를 다 줘요.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문자열까지 다 받아서 원소가 몇 개인지를 리턴을 해줍니다. 자, 델 함수 리스트에서도 봤었죠? 마찬가지로 이제 포인트라고 하는 딕셔너리를 만들어서 출력하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포인트에 잉글리시를 지워라 라고 하면은 얘를 삭제하는 거죠. 다시 출력해 보면은 이렇게 삭제된 결과 나오죠. 근데 이 경우에도 존재하지도 않는데 지워라 라고 하면 얘가 그 명령을 수행을 못할 거예요. 자, 이번엔 get이라고 하는 메서드인데요. 딕셔너리 객체 .get 하면서 이름을 주면은 철수를 가져와요. 이거는 직접적으로 이름 접근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사실 get 함수는 잘 안 써요. 자, 딕셔너리 객체 .gender라고 하면은 존재하지 않는 거를 갖고 오라고 했으니까 이때는 논이라는 게 반환돼요. 근데 대괄호로 접근했을 때는 없으면 에러 난다 그랬잖아요. 얘는 에러가 안 난다라는 특징이 있어서 에러를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하기는 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기능이 푸가 A가 100이고 B가 200일 때 푸에 C를 출력해라. 그럼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땐 당연히 에러죠. 근데 푸에 get 호출하면서 C를 가져와라. 그럼 없으면 얘는 에러가 안 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기능이 하나 더 있는데 두 번째 파라미터를 예비로 지정하면 C라는 값이 없을 때 얘가 대신해서 반환돼요. 그러니까 값이 없을 때 에러 나는 거를 이제 대비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안전한 접근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딕셔너리가 있을 때 딕셔너리 객체점 키스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면은 이름만 뽑아서 반환합니다. 이름만 뽑아서 반환을 해요. 이렇게 반환된 기능은 결과값을 리스트 함수한테 다시 주면은 이 이름을 리스트로 모아서 만들어줘요. 이것도 되게 자주 쓰는 형태 중에 하나예요. 자, 이 키라고 하는 변수를 따로 안 만들고 자, 성적표점 키를 호출해서 이 키라는 변수에 담았죠? 키가 여기서 쓰이고 있죠. 그럼 결과적으로 성적표점 키가 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 직접 넣어버리는 거죠. 키라는 변수 없애버리고. 이게 아래 형태예요. 요런 형식으로 많이 씁니다. 자, 다시 한번 성적표예요. 국어, 수학, 영어 92, 88, 70인데 이번에는 values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면은 값만 뽑아서 반환을 해줘요. 이걸 또 리스트로 바꾸면 이렇게 튀어나오죠. 자, 위에 두 블록도 결합을 하면 한 번에 성적표의 값만 뽑아서 리스트로 바꿉니다. 자, 그럼 여기 이 딕셔너리가 있을 때 국어, 수학, 영어 이렇게 이름만 갖는 리스트가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92, 88, 72 값만 갖는 리스트로 분리가 되죠. 나중에 이거를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하냐면은 이름만 뽑아놓은 걸 X축에 놔요. 국어, 수학, 영어 값만 뽑은 걸 Y축으로 놔요. 92, 88, 72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그래프를 만들 수 있어요. 자, 딕셔너리가 있을 때 아이템스라고 호출하면은 이름과 값을 튜플로 갖고 있는 리스트를 담고 있는 객체가 돼요. 자, 얘도 이제 리스트로 변환을 하면 이렇게 2차원 리스트, 튜플을 원소로 갖는 리스트로 변환이 되죠. 근데 요거는 제 경험상 잘 쓰진 않더라고요. 요 형태가 나오는 패턴이 언제냐면은 데이터 분석을 되게 깊게 들어가면 나중에 이제 텍스트 마이닝이라 그래서 그 문장 분석을 해요. 문장에서 가장 많이 들어간 단어 같은 것들.
예를 들면은 뭐 인스타그램 같은데 사람들이 피드글 올린 거 수집해갖고 거기서 다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가를 집계해서 사람들의 관심사를 추적한다고요. 그러면 이제 뭐 성수동이 92번 언급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단어가 몇 번 언급됐는지 표현할 때 이 자료형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수업에서 제시해드리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이후에 그 세계관을 확장해서 뭐 데이터 분석이건 웹 프로그램이건 계속해서 파이썬을 다룬다를 전제했을 때 뒤에서 한 번 이상 볼 것들만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들을 다 숙지를 해야 뒤에 가서 이거 뭐지? 하는 느낌을 안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딕셔너리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딕셔너리로 업데이트라는 함수를 호출하면서 두 번째 딕셔너리를 주면은 딕셔너리 두 개가 결합됩니다. 국어, 수학, 영어, 물리, 화학이죠. 국어, 수학, 영어, 물리, 화학이 되죠. 첫 번째 딕셔너리에 두 번째 딕셔너리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자, 성적표 원점 카피라고 하면은 요 딕셔너리를 복사합니다. 딕셔너리도 그냥 대입하면 우리가 저번에 봤었던 얕은 복사가 발생을 해요. 원본을 바뀌면 복사본도 같이 바뀌어버리는. 그래서 딕셔너리도 복사할 때는 카피라는 함수를 호출해야 됩니다. 함수랑 메서드는 같은 용어예요. 보통 객체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함수를 메서드라고 불러요. 자, 마지막 페이지예요. 딕셔너리 객체점 클리어라고 호출하면 안에 있는 걸 다 지워버립니다. 별로 그렇게 쓸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 소개해드리는 내용들은 뭐 반복문 돌면서 복잡하게 들어가고 그런 것들은 아니고 그냥 내장되어 있는 기능들이에요. 가지수가 많아서 좀 외우는데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뭐 영어 단어 외우듯이 계속해서 달달달 외운다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이후에 여러분들이 어떤 파이썬 기능을 접하면서 저거 봤던 것 같은데 뭐였더라 라고 했을 때 이 교환을 자주 들춰보세요. 저거 뭐였더라 하고서 그냥 지나가 버리면 그 실력 안 늘어요. 똑같은 거를 여러 번 봐서 익숙해지셔야 돼요. 적어도 데이터 분석할 때는 좀 불편함 없게끔 내용들 다 정리해 갖고 오는데 꽤 많은 분들이 나중에 뒤에 가서 저거 뭐더라 교환해서 봤었던 건데 하고서 구글링 검색하더라고 다들. 그러시면 안 돼요. 이게 왜 안 된다고 말하는 거냐면은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게 C 언어 같은 경우는 그래도 C 언어나 자바는 나온 지가 오래돼서 뭐 더 이상 발전될 여지가 거의 없어요. 근데 파이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조금씩 바뀌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우리는 검색에서 나온 결과가 맞는지 틀린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아직 안 잡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검색 함부로 하면은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검증된 내용들이 익숙해질 때까지 GPT나 검색은 좀 자제하셔야 돼요. GPT 같은 거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아직은 걔가 우리한테 뻥치는지 진짜로 얘기하는지 모른다고요. 저도 GPT 많이 써요. 그나마 이제 GPT를 어떻게 활용하면 될지 지금 잠깐 보여드리면은 GPT한테 말도 안 되는 거 만들어 달라고 하지 마시고요. 자, 아까 했었던 정렬 코드인데
자, 일부러 제가 잘못된 코드를 넣습니다. GPT한테 단답형으로 뭔가 물어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뭔가 해줘, 뭔가 알려줘 라고 하면은 얘가 되게 잘못된 근거 없는 거 되게 많이 만들어요. GPT 프롬프트, 여기에 쓰는 거를 이제 프롬프트라고 하는데, GPT한테 뭔가 질문을 할 때 GPT한테 뭔가 질문을 할 때 얘가 판단할 수 있는 먼저 근거를 줘야 돼요. 다짜고짜 그냥 한 줄만 해서 뭐뭐뭐 해줘, 뭐뭐뭐 알려줘 그러면 진짜 얘가 거짓말밖에 안 쳐요. 그래서 GPT의 질문을 제대로 날리려면 되게 길게 들어가요, 질문이. 또 뭔가 보여주고 싶은데. 예. 이런 식으로 질문을 되게 길게 날려야 돼요, GPT한테. 근데 이런 식으로 질문을 길게 날리려면은 우리가 먼저 갖고 있어야 되는 기본 지식들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GPT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써야 된다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쓰면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실습한 내용을 물어보세요. 아래 코드는 리스트를 순차적으로 정렬하는 코드야. 하지만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어.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줘. 라고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작성한 코드를 알려주는 거죠. 그럼 얘가 이제 내용을 분석을 한 다음에 이제 수정을 어떻게 하면 될지를 알려줘요. 그러니까 GPT한테 뭔가 물어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뭔가 액션을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얘한테 의존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 거에 대해서 얘한테 이제 뭔가 보조적인 역할을 시켜야지 바로 의지하시면 안 돼요. 그건 GPT 잘못 쓰는 경우야. 가장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실습을 한 다음에 이 코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아래 코드를 설명해줘 라고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습한 코드를 붙이세요. 그러면 얘가 그 코드를 설명을 해줘요. 지금으로서 가장 좋은 GPT 활용 방법은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설명 되게 잘해줘요. 얘가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안 해줬었는데 연휴 동안 딥시크 한번 터치더니 얘가 업그레이드 했나 본데? 이렇게까지 설명 잘 안 해줬거든요? 지금 되게 열심히 해주는데? 원래 이 정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거의 내가 수업 때 적용을 해야 될 정도로 되게 열심히 해주는데요. 이거 지금 나도 깜짝 놀랄 정도인데? 자, 결론은 뭐 요즘 인공지능 같은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AI. 이거를 무조건 안 쓰라고 하기에도 애매한데 그냥 무턱대고 의존하기에는 얘가 만들어내는 결과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판단할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GPT한테 뭔가 생산적인 일을 시키기에는 우리가 배경 지식이 더 많이 갖춰진 다음에 해야 되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하는 활동을 검증시키는 용도로 쓰세요. 그럼 분명히 좋은 보조 도구예요. 유행하는데 무조건 쓰지 맙시다 그건 아니라고요. 올바르게 알고 쓰자고요. 그래서 잘 이해가 안 가는 실습 코드 얘한테 설명해 달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꽤 괜찮아요 진짜. 자, 오늘 수업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20분까지 남은 거 실습하시고요. 오늘 뒤에 문제는 양이 좀 많아요. 주말 껴있고 해서 좀 많이 뽑아왔어요. 정답 코드는 전부 다 제 GitHub 주소 알려드린 거 있죠? 거기에 올라가 있으니까 잘 안 풀리는 거는 답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풀이가 필요하면 아까처럼 코드 복사해서 GPT한테 물어보셔도 되고요. 카톡 보내라고 그랬더니 아무도 안 보내는 거 봐서 설마 약간 좀 멋쩍어서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나마 여러분들이 해설을 원하실 때 들으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코드 풀이 한번 접근해 보세요. 자,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 20분에 마칩시다.